계속 이어서 하면요. 보조기억 장치인데요. 보조기억 장치는 뭐 HDD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플로피 디스크는 없어졌고 플래시 메모리가 대체했죠. 그리고 SSD 있고 BD는 뭐냐면 블루레이 디스크 얘기하는데 블루레이 좀 사담을 하자면 블루레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요거는 사장 분위기예요. 사장 분위기이고 그거를 왜 사장됐냐면 넷플릭스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수업을 다 떠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블루레이 디스크 옛날에 이렇게 고화질 영화 이렇게 구워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스트리밍으로 그냥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 입력장치는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입력장치는 이제 입력받는 거고 출력장치는 출력 내보내는 거고, 그죠? 자, 지금 소프트웨어 중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사실은 메모리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층적 구조로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계층적 구조죠. 소프트웨어도 계층적 구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명령어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또는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하죠. 연산.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쪼개면 프로그램이 되고 프로그램을 쪼개면 명령어가 되고 명령어를 쪼개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요 1클럭이에요. 1클럭이야.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명령어는 1클럭에 수행된다. 맞아 틀려? 맞지 않죠. 수개의 클럭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시험자 나오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얘가 그냥 소프트웨어니까 컴퓨터 내부의 소프트웨어죠.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인 MS 오피스라고 할게요. MS 오피스예요. 그 중에 하나인 MS 오피스죠. 명령어는 그 MS 오피스 중에 add 250이라는 명령어인 거죠. 이거 맨날 나오죠. 이거 맨날 나올 거야. 맨날 기억해도 add 250. 자, add 250을 1클럭 단위로 쪼개면 보세요. T0, T1, T2 그러니까 T0, T1, T2는 뭐냐면 1클럭이야. 1클럭의 단위에 의해서 하나만 할게. 하나만. T0만 할게. 그래서 1클럭에 뭘 수행하냐면 MAR로 PC에 데이터 가는 거야. 기억나시죠? 요거 300 기억나시죠? 이게 뭐라고? 이게 1클럭이라고. 1클럭.
됐어요? 요거예요. 요거.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강의가 조금 이거는 이제 인터넷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생소하고 낯설 수 있어. 근데 내 강의는 시간이 지나야 진가를 발휘해. 농담하는 거 아니야. 농담하는 거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장난치는 거 농담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좀 생소할 수 있어. 좀 받아들여. 처음엔 받아들여. 됐어? 이거 됐어요? 됐죠? 1클럭이야 1클럭. 자, 그리고 이거 기억나시죠? 시스템과 응용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얼마나 하드웨어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봤고, 그래서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너무나 높아져가지고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온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오게 됐다. 맞죠?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운영체제, 컴파일러, 입출력 제어, 그리고 응용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피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시스템이랑 응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스하고 스페셜 퍼포스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특수 목적인지. 자, 볼게요. 운영체제는 일반 목적이야, 특수 목적이야? 운영체제는 일반 목적이야, 특수 목적이야? 일반 목적이죠. MS 오피스는 특수 목적이야, 일반 목적이야? 특수 목적이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제너럴 퍼포스하고 스페셜 퍼포스가 있다. 라는 거 정도. 됐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볼 때 그냥 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달달 외우면 재미없잖아. 달달 외우지 마시고 컴퓨터 발전 과정이야.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 설명할게. 자, 제일 처음에 개발한 건 주판이야. 주판 빼고. 두 번째, 베비지의 분석 엔진이 나와요. 중간에 베비지라는 사람이 분석 엔진을 만들어. 요 베비지의 분석 엔진은요, 컴퓨터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 최초의 컴퓨터 외부 구조를 만들어냈어. 이거 내가 강의했는데 어떤 친구가 찾아봤더라고. 찾아볼 필요 없어. 내가 지어낸 거야. 안 나와. 안 나와. 지어낸 거야. 외부 베비지 분석 엔진 당연히 있어. 베비지 분석 엔진이 있는데 베비지 분석 엔진을 제 나름대로 해석했을 때 이 사람은 최초의 컴퓨터 외부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이 사람이 분석 엔진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냐면, 자, 연산장치 개념을 만들어냈어. 연산장치. 그리고 기억장치. 그리고 입출력 장치 개념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걸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베비지라고, 베비지. 자, 연산은 현대에 와서 뭐가 됐어요? 현대에 와서 뭐가 됐어? 연산은 현대에 와서 뭐가 됐죠? 현대에 와서 CPU가 됐잖아요, 그죠? 기억은 뭐가 됐죠? 주기억이랑 보조기억이 됐죠? 입출력은? 그렇죠, 마우스나 그런 거 입출력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을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다고? 베비지의 분석 엔진에서. 그러니까 베비지가 처음에 분석 엔진 만들어낸 건 아니고 차분 엔진 만들었다가 그거 보완해서 분석 엔진 만들었거든요. 그런 얘기야. 자, 그리고요, 요거 알아둘까? 최초의 기계식이랑 최초의 전자식이 있어요. 최초의 기계식은 마크 1이야. 최초의 전자식은 아나소프트 베리 컴퓨터인데 그냥 ABC 컴퓨터야, ABC 컴퓨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최초의 전자식이 뭐죠?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뭐죠?
여기 있는 거 말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뭐죠?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애니악이야, 애니악. 애니악 들어봤어? 애니악이야, 애니악. 근데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건 얘가 제일 처음에 돼 있어요. 이거 최초의 기계식은 마크1이고 최초의 전자식은 ABC 컴퓨터야. 자, 다시 질문할게. 그러면 기계식과 전자식의 차이점은 뭐야? 기계식과 전자식의 차이점이 뭐야? 오, 여태까지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기계식과 전자식의 차이점을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물리 얘기 들어간 거 이제. 그러니까 기계식의 대표적인 게 그 자동차죠, 자동차. 동력, 역학 같은 거, 그죠? 물리 들어간 거. 맞아요? 그리고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전자 부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상식 수준의 거예요. 자, 나오잖아요. 여기 애니악 나오잖아요. 그죠? 애니악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의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의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ABC를 보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내부 소자로 진공관 사용했는데 진공관에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요거 기억해 둘까요? 맨 처음에 릴레이, 진공관, TR, IC로 바뀌었어요. TR은 뭐냐면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IC죠, IC 직접 회로, 인티그리티 서킷.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니까, 역사니까. 그러니까 소자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작아지고 저전력이고 싸지고, 릴레이, 진공관, TR, 트랜지스터, IR. 됐죠? 자, 그리고 내장 프로그램 방식 컴퓨터가 나옵니다. 1945년도에 폰 노이만, 천재. 폰 노이만의 내장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죠. 인 거죠. 이거는 뭐냐면 최초의 컴퓨터 내부 구조. 외부가 아니라 내부 동작 원리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라고? 폰 노이만이라고. 이번 시험 문제 나왔잖아.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고안된 최초의 폰 노이만 컴퓨터가 애니악이다. 틀린 지문이죠. 뭐예요? 에드박이야, 에드박. 별표, 에드박이야. 뭐라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처음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뭐냐라는 거죠. 옛날에는, 봐봐. 요거 애니악이야. 요거 애니악인데, 요 전체가 컴퓨터야. 하나의 컴퓨터. 내가 만약에 A에서 B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 오퍼레이터가 여기에서 이걸 바꿔줘야 돼. 엄청 무식한 방식이야. 근데 폰 노이만이 뭘 개발했냐면 이걸 개발했다는 거죠. 이 방식을 개발했어, 이거. 요 방식을 개발했어요, 요 방식을 개발했어. 자, 보세요. 요거 하드디스크야. 요거 주격장치 메모리야. 요거 CPU야.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하는 방식이야. 프로그램이 어떻게 깔려?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리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린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서 요게 이렇게 넘어와. 그리고 이렇게 실행돼. 그리고 이렇게 저장되고 이렇게 저장돼. 여기까지는 폰 노이만이 아니야. 이거는 위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폰 노이만은 뭐냐면 이게 여러 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게 폰 노이만, 요게 폰 노이만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렇게 오퍼레이터가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을 바꿈으로써, 저기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바꿈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든 거. 그게 폰 노이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맞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죠.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봐봐. CPU가 한 개이면 CPU가 한 개이면 동시에 여러 개가 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메모리로부터 명령어 같은 것들이 동시에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래서 하나 그린 거야, 하나. 근데 교수님 왜 동시에 여러 개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CPU 속도가 워낙 빨라서 시간 분할해서 처리하는데 여러 개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원타임, 한 번에 하나밖에 처리를 못해요. CPU가 하나라면. 됐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선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걸 저장한 컴퓨터가 뭐라고? 에드박이에요. 에드박. 요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다 글로 설명한 거예요. 글로 설명해서 자연스럽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을 시키려면 전기회로 모두 바꿔줘야 됐는데, 지금은 메모리 저장해 놓고 내가 원할 때마다 불러가지고 바꿔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 기억나시죠? 프로그램 저기 그림 그린 거,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유니박 I인데요. 유니박 I는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상업용. 그러니까 이제 연구소나 특수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계기를 마련한 거고요. 그 다음에 IBM 701이 본격적인 게 포인트예요. 본격적인 상업용 컴퓨터를 만든 거죠. IBM 701. 이거는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유니박 I는 최초의 상업, 그 다음에 IBM 701은 본격.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그림 보시면 요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진공관,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IC죠, IC. 그 다음에 고밀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세대 언어가 뭐예요?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야. 기계어하고 어셈블리어.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돼. 기계어 어셈블리어. 자, 2세대 뭐예요? 포트란 코볼. 3세대 뭐가 나와? 시어너 같은 애들이 나오죠. 그리고 특징의 응용 변화 같은 건 필요 없고, 대표 기종 같은 것들 대표에서 하나씩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대표 기종 하나 정도만, 하나씩 정도만 기억해둡시다.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씩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특징적인 거 몇 개 우리가 그냥 알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스페셜 퍼포스하고 제너럴 퍼포스로 나눌 수 있는데, 그죠? 스페셜 퍼포스하고 제너럴 퍼포스로 나눌 수 있는데, 전용은 이제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 발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얘는 특수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범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일반 PC도 사실은 범용이죠, 범용. 그렇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있는데, 디지털 컴퓨터는 입출력이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는 입출력이 아날로그예요. 하이브리드는 그 두 개를 다 입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아날로그 있잖아요. 어떤 게 아날로그냐면 전기나 전류 같은 것들을 입력으로 받을 때 이건 아날로그예요. 됐죠? 아날로그 아시겠죠? 자, 그리고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인데요. 마이크로컴퓨터는 PC 얘기하는 거, 일반 PC 얘기하는 거고, 중형 컴퓨터는 중소기업이나 학교에 사용하는 거, 조금 중형이에요, 중형. 그리고 대형은 공공단체나 대기업,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전에 마이크로, 중형, 대형, 그다음에 슈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슈퍼컴퓨터를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몰라.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일단 두 가지를 모르는데 슈퍼컴퓨터를 물어보면 빠른 컴퓨터요. 그건 답이 될 수 없어. 빠른 건 다 슈퍼컴퓨터요? 아니야. 빠른 다 슈퍼컴퓨터가 아니고요. 매년 6월 달, 11월 달에 성능을 기준으로 전 세계 탑 500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CPU가 몇 개 들어가 있을까? CPU가 몇 개 들어가 있을까? 슈퍼컴퓨터니까 당연히 CPU가 많겠지. 몇 개 있을까? 자, 지금 이제 보기를 들어줄게, 보기. 보기를 들어줄게.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몇 개 들어있을까? 100만 개? 맞아요. 100만 개 들어있어. 그러니까 100만 개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 개 들어있어, 수백만 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탑 1인 거야, 탑 1. 탑인 거야. 자, 그리고요. 지금 대규모 본형 컴퓨터는 아까 슈퍼컴퓨터처럼 하나의 시스템 내에 수천 개 이상의 CPU들이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규모 본형 컴퓨터는. 그리고 파이프라인 슈퍼컴퓨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구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보세요. 명령어 1이 있고 이렇게 명령어 2가 있어요. 이렇게 명령어 2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출하고, 명령어 인출 기억나시죠? 명령어 인출하고 명령어 실행하잖아. 맞나요? 인출, 실행하죠. 이렇게. 그러면 원래 컴퓨터는 이렇게 실행했어. 원래 컴퓨터는 파이프라인이 없는 거. 그러니까 명령어 1, 그 다음에 명령어 2 이렇게 직렬 수행했다고요. 근데 파이프라인 컴퓨터는 뭐냐면 파이프라인 컴퓨터는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인출, 실행.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랑 요거를. 이게 절대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동시에 수행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수행될 수도 없어. 물론 슈퍼스칼라는 이렇게 실행되긴 하는데 그 얘기는 배제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실행될 수가 없어. 절대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왜 이렇게 동시에 여기서 실행할 수 있을까? 지금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동시에 실행하는 걸 얘기해. 이렇게 병렬적으로. 어떻게 동시에 실행할 수 있을까? 왜 동시에 실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왜 동시에 실행할 수 있을까? 왜 동시에 실행할 수 없고 왜 동시에 실행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안 돼. 하드웨어가 뭐냐면 CPU, 메모리, I/O 등등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안 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충돌이 발생하죠.
내가 지금 인출하려고 했는데 또 인출하려고 그래? 충돌 발생하죠. 지금 메모리에서 충돌 발생하잖아. 근데 실행과 인출은 서로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틀려.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병렬 수행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게 뭐라고? 파이프라인이야, 파이프라인. 됐어요? 파이프라인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디지털 공학인데, 컴퓨터의 세대별 분류 아까 했던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요건 아까 그림 본 거죠? 기억나시죠? 그린 건데 좀 더 자세히 표현했다고 나왔나? 보시면 입력장치, 출력장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일 구성, 기억 용량, 뭐 사용 요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정도 수준에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긴 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세대 보시면 1세대 아까 세대별로 구분했을 때 1세대 보시면 뭐 진공관, 자기 드럼, 청공카드, 기계어 같은 것들. 진공관 아까 기억나시죠? 진공관 우리가 아까 했을 거고 자기 드럼은 그러니까 자석의 원리 이용한 거. 옛날 거는 다 자석의 원리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럼에다가 이렇게 자석의 원리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공카드는 좀 이렇게 멍청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청공카드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청공카드 사용하는데 이렇게 그 마크의 유무에 따라서 마킹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읽거나 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청공카드가 어떤 데이터를 기록하려면 수천 장이 필요해. 청공카드 수천 장이 필요해. 근데 한 장 없어지면 도루묵이야. 그러니까 멍청한 구조를 갖고 있죠. 기계어 아시죠? 기계어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기계어는 저수준 언어이고 01, 00, 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계어인 거고. 그다음에 아까 애니악 기억나시죠? 애니악 기억나실 거고 전자식 컴퓨터고 ABC 컴퓨터를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거는 진공관 그림이에요. 진공관 그림. 되게 크죠? 이거는 실제 크기가 되게 커. 진공관 그림이고 그리고 애니악 아까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에드박 기억나시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고 최초의 컴퓨터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1세대 범용에 요거 IBM 701이랑 650 있었어요. 범용,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 개인도 사용할 수 있는 거 IBM 701이랑 650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다른 것들은 다 사치야, 사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치야. 이런 것들 읽을 필요 없어. 사치. 자, 2세대 갈게요. 2세대. 자,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게 됐고, 자기코어는 뭐냐면, 코어에다가 자석 바른 건데, 코어는 뭐냐면, 이렇게 동그란 거. 코어에다가, 코어 하나가 1 또는 0을 저장할 수 있어요. 옛날에 사용했던 방식이고, 자기 드럼, 기억나시죠? 자기 디스크, 우리 하드디스크처럼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종이카드. 트랜지스터는 굳이 설명하자면 반도체를 세 겹으로 겹친 거예요. 전자공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반도체를 세 겹으로 겹쳐가지고 전류를 인가하면 증폭할 수 있거나 스위치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작아졌다가 포인트인 거. 작아졌다. 트랜지스터가 좀 되게 작죠. 기억나시죠? 3세대에 와서 IC가 개발됐잖아요. 근데 이 IC는요 정말 중요해요. 컴퓨터 역사에 끼친 영향이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4세대에서 개인 PC가 개발됐지만 4세대에서 개인 PC가 개발됐지만 그러니까 소형화 저전력의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PC가 나오게 된 계기를 마련했단 말이죠.
요게 뭐라고요? 요게 IC 때문에. IC. 제가 보는 견해예요. 제가 보는 견해. 그럼 또 여기서 끼친 영향은 소형화 저전력 기반으로 해가지고 PC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물론 4세대에 나왔어요. 4세대에 PC가 나왔지만 그 전에 단초를 마련한 건 요 IC라는 거죠. IC. IC. 기억나시죠? 소형화. 소형화 나오고 맞죠? 그래서 IC 개발해가지고 인텔사에서 초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 만들었어요. 저전력 만들었어요. 요게 최초의 그 작은 소형으로 된 인텔 4004. 요게 CPU 요게 옛날에 사용했던 거. 그 다음에 3세대 기억해둘까요? IBM S360이랑 PDP-11 이름만 기억하세요. 이름만. IBM S360 언제라고? 3세대 PDP-11 그래서 IBM S360은 뭐냐면 C분할 그리고 PDP-11은 대형 컴퓨터보다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왜 작은 게 좋으냐면 이거 자신의 집에 놓을 수 있어 없어? 집에 못 넣어. 집에 놓을 수도 없어. 저녁도 엄청나게 먹는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작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C분할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프로세서들이 이렇게 존재하면 CPU가 얘한테 시간을 분할해서 할당하는 걸 얘기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한테 1초, 얘한테 1초, 얘한테 1초, 얘한테 1초, 얘한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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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거 시분할이라고 해요. 시분할인 거죠, 시분할. 저게 나노세컨드가 되게 되면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자, 4세대 왔어요, 4세대. 4세대가 오게 되면 IC가 점점 더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LSI, VLSI.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요 단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지금은 ULSI죠. 울트라 라지 스케일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죠.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LSI, VLSI, ULSI. 단위 기억해서 단위. 그래서 초고성능이 돼가지고 PC가 나오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거죠. PC가 나오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거죠. 됐어요? 나중에 단위는 다시 정리할 거예요. 단위는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PC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이걸 기억해야 돼. PC의 역사예요. PC의 역사죠. 자, 보세요. 1974년 알테어 8800 1977년 애플 컴퓨터 그 다음에 1981년 IBM 컴퓨터 자, 이 중에서 PC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1974년에 PC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에요. 퍼스널 컴퓨터는 IBM 애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최초예요. PC라는 단어의 최초인 거예요. 최초. 지금 PC 역사에서 이 세 개를 빼놓을 수가 없어.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언제 나왔냐면 어떻게 나왔냐면 1970년대에 애플 컴퓨터가 개발되었다. 1980년대에 IBM PC가 개발되었다. 이렇게 나왔어. 맞는 지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애플 컴퓨터가 개발되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알테오 880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최초의 PC. PC란 용어가 아니라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애플 컴퓨터가 부흥을 시켰죠.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가 딱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개인용으로 이제 뭔가 RT880이 나왔을 때는 최초이긴 하지만 뭔가 사용하기 좀 애매했는데 애플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그냥 널리 퍼지게 된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에? 근데 1981년에 IBM PC가 나와가지고 정점을 찍었어요. 정점. 개인용 PC의 정점을 찍었어요. 요거. 역사.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 PC의 역사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 기억나시죠? IBM PC하고 그러니까 IBM PC가 잘한 건 뭐냐면 그 서드 파티 그러니까 그 자신의 모든 사항을 컴퓨터 설계 모든 사항을 공개해 가지고 서드 파티 애들이 계속 그 주변 장치나 그런 것들을 쏟아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얘네가 표준을 가져갈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개방화 정책. 그래가지고 널리 굉장히 많은 정점을 찍게 된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뜬금없이 이제 데스크탑 컴퓨팅, 이제 모바일 컴퓨팅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데스크탑 컴퓨팅이라고 나왔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모바일 컴퓨팅인데,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 자, 보시면 데스크탑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팅이 있단 말이죠. 일단 데스크탑은 일반 PC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바일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컴퓨팅은 뭐냐면요. 연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잘 보세요. 실제로 컴퓨터에서 하는 일이 뭐야? 실제로 컴퓨터에서 하는 일은요. 보세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뭐 워드를 해, 아니면 내가 게임을 해, 아니면 내가 웹서핑을 해. 다 뭐야? 다 연산하는 거야. 다 CPU에서 계산하는 거야. 다 CPU에서 계산하는 거야. 다 얘네들은 명령어로 분리돼가지고 다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헷갈리면 안 돼. 봐봐.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 add 250 있잖아. add 250 있잖아. 이거 덧셈만 하는 거야, 이거? 덧셈에만 사용되는 거야? 아니에요. 일반 그냥 워드나 게임, 웹서핑 다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고정관념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데스크탑 컴퓨팅은 PC에서 하는 연산이고 모바일 컴퓨팅은 스마트폰에서 하는 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팅이라는 고급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컴퓨터가 하는 일이 뭐야? 연산하는 거야. 연산. 논리 연산, 산술 연산하는 거야. 연산하는 거야. 그걸 벗어나지 않아.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다시 정리했어요. 시초, 부흥, 정점을 찍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자, 5세대는요. 5세대는 그러니까 5세대 컴퓨터를 정말 어떤 컴퓨터인지 보고 싶으면 혹시 영화 허 봤어요? 허? 영화 허.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나온 거 봤어요? 집에 가서 오늘 공부하다 지침 거기 그 운영체제 나오잖아. 그 운영체제가 인공지능 갖고 있는 운영체제잖아요. 그런 거예요. 5세대. 근데 5세대가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 같아. 난 좋은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 왜 배워? 프로그래밍 언어를 왜 배우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왜 배우죠? 그렇죠. 사람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컴퓨터가 자연어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근데 5세대에서 자연어를 인식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 없어요. 이론상. 물론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필요한데 이론상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냥 인공지능이 내가 말한 거를 그냥 자동으로 이해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한다는데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잘 알아야 돼.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 이유. 이건 4세대까지고 진정한 5세대가 되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진법 변환 갈게요. 진법 변환인데 디지털 공학에서 진법 변환 갈게요. 요거 보시면 비트 아시죠? 01 비트 01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좀 설명드리면 비트는 0과 1을 표기하는 우리의 일반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양자 컴퓨터는 가질 수 있는 상태가 4가지예요. 4가지. 예를 들면 00, 01, 10, 11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속도가 되게 빠른 거죠. 그리고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 그리고 이제 워드가 문제인데요. 워드가 32비트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건 컴퓨터의 성능이 바뀜에 따라 워드의 단위도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보세요. 32비트는요. 64비트, 지금 컴퓨터가 몇 비트 컴퓨터예요? 그렇죠. 얘는 워드가 32고요. 얘는 워드가 64비트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틀린 얘기라고요. 32비트가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64비트가 더 많이 사용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해요. 기존에는 32비트를 잘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64비트로 바뀐 거죠. 대표적인 예가 C 언어에서 인티저예요. 인티저 몇 비트예요? 32비트예요? 32비트예요? 4바이트예요? 맞아요? 맞죠? 4바이트죠. 인티저 4바이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잖아, 이게 기존까지. 근데 64비트 컴퓨터에서는요, 인티저가 64비트거든요. 원래는 이해되세요? 원래는 64비트가 돼야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호환성 문제가 있단 말이죠. 왜 호환성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인티저를 32비트로 계산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어느 날 인티저가 64비트가 돼버리면 메모리를 2배 이상 먹고요. 완전 달라지는 거야, 게임이. 맞아요?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옵션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래밍 짤 때 옵션이 있으니까 그 옵션에 따라서 컴파일러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서 인티저를 32로 놓을 수도 있고 64로 놓을 수도 있어요. 이 호환성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 이게 이거 다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 워드 하나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강사가 워드가 32비트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잘 구분하셔야 돼. 그 얘기고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